유전자 조작 옥수수나 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뭐가 좀 달라요?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바꾼 게 그게 GMO라고 그러죠. 나라마다 이제 판결이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이거는 그 GMO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아무 라벨 없이 그냥 팔리는 그 거죠. 정도는. 예.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조금 달라가지고 유럽은 만약 여기서 이거 뭐 염기서열을 하나를 바꿨는데 이거를 우연히 바뀌었으면은 이거는 유전자 그러니까 GMO가 아니고 내가 엑스레이를 쬐서 바꿨다. 그래도 GMO가 아니에요. 엑스레이 쬐도 이제 유전자가 바뀌잖아요. 근데 유전자 가위로 바꾸면은 GMO로 보겠다고 유럽에서는 또 판결을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른.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어떤 답이 딱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 좀 다른 거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이 유전자 가위를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농산물, 축산물 얘기 나왔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응용하는 그 분야는 인간 질병 치료일 것 같아요. 뭐 그쪽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유전자 가위가 지금 이용되고 시도되고 있는지 그런 좀 현황을 좀 인간 질병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포를 꺼내가지고 환자한테 사람한테 세포를 꺼내가지고 세포를 밖에서 조작해서 넣어주는 방법, 생체 외의 방법이죠. 그래서 유전자를 바꿔서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고, 근데 그건 세포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 몸에 또 오랫동안 못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예 그냥 유전자 가위를 찔러가지고 주사위 같은 걸로 찔러서 우리 몸에서 그냥 유전자가 바뀌게 하는 생체 내 교정 방법.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생체 외로는 이제 면역 치료를 할 때 T 면역 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잘라서 제거해주는 치료 효과가 좋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체 내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눈이랑 간이랑 그 두 개의 기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달이 쉽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를 넣어주기가 쉽기 때문에 전달이 쉬워서 지금 이제 임상 연구하고 있는 게 간이랑 눈이랑 두 개 다 하고 있는데요. 눈 같은 경우는 어린인데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유전병이 있거든요. 그 간 같은 간질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유전성 간질환의 경우에 대해서. 그럼 유전자 가위로 치료를 하는 질병들은 다 유전병에만 해당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제가 소가 뒷걸음 드시다가 쥐를 잡았어요. 예. 일단 유전 질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일부 질환은 유전 질환이 아닌 것들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질병이 있어요. 뭐지였죠?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물론 유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 경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PCSK9이라는 유전자를 갖다 파괴시켜 주면은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진다. 그런 거 동물 실험 레벨에서 아주 이제 연구 잘 돼 있죠. 원숭이까지 성공했어요. 원숭이 실험까지. 지금은 스타틴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치료를 받으면 평생 동안 유지되는. 그 유전자 치료를 받으면. 예. 그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언제 나온대요? 이게 아직 임상 연구가 들어가지 않는데 아마도 유전자 가위로 처음에 유전 질환부터 먼저 치료가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효능과 안전성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확대되겠죠. 비유전 질환으로. 김승희 아나운서께서 매일 막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한 번 유전자 가위로 치료를 받으면 한 번에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일반론적으로는 또 반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유전자 가위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 우리가 그냥 먹는 약은 부작용이 있으면은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 가위는 부작용이 있는데 한 번 했으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영구적이니까. 네, 그래서 혹시 한번 그런 섬뜩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은 또 어떤 연구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자 가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요. 아까 주소를 잘 못 찾아가서 예. 그거죠. 그러니까 주소를 이제 정확한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약간 주소가 비슷한 주소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주소가 워낙 비슷해가지고 찾아가서 여기가 우리 집인가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르는 거죠, 유전자를.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표적 이탈 효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off target effec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표적 이탈 효과에 의해서 그럼 유전자가 이제 엉뚱한 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게 되겠고 표적 이탈 효과가 무조건 또 어떤 의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이게 그 세균에서 뽑은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내 단백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몸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합니다. 가위를요. 유전자 가위가 전달된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정된 세포가 죽거나 아니면은 그게 뭐 좀 심한 경우는 뭐 간 같은 데서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염증이 일어나면은 좀 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상황. 두 번째 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가 제대로 작동한 세포일수록 더 빨리 제거가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유전자 가위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뭐 어떤 걸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치료나 이런 걸 했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특화된 문제는 아니고 첫 번째 문제는 표적 이탈 효과는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걱정했어요. 저희 분야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2013년도, 14년도 논문 쓸 때는 그런 거 이제 열심히 조사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지금은 되게 정확한 유전자 가위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그 5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에디터라는 거는 표적 이탈 효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또 표적 이탈 효과가 그런 이제 유전자가 이제 막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바뀌는 게 대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몸에 사실 돌연변이는 누구나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생기거든요. 아마 오늘도 생겼을 거예요. 아마 생기고 계속 돌연변이 생기는데 나쁜 거 먹었어요? 아니 그냥 살면서 생기는 거야. 그 시간이 흐르면 쌓이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CT를 찍었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내가 뭐 북극 항로 지나가지고 미국을 갔다거나 그렇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맞고 이렇게 하면서 DNA가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의 99.999%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 대부분 문제가 그래서 표적 이탈 효과도 99.99%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가장 안 좋은 결과는 암이 생기는 건데요. 표적 이탈 효과에서 예를 들면은 중요한 이제 항암 유전자가 이제 파괴된다거나 아니면은 발암 유전자가 이제 활성화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유전자 가위를 디자인할 때부터 다 빼고 합니다. 여기 빼고 다 그 피해서 디자인하기 때문에 일단은 디자인 자체를 갖다가 피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걸 만든 다음에 또 이제 사람 세포에서 어디를 또 이제 또 자를 수 있는가 그런 거 다 조사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뭐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부작용은 낮을 것 같고 어차피 약물 치료라는 게 우리가 부작용이 없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부작용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득이 높다고 크니까. 이득이 높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아마 유전자 가위도 그렇게 예상되는 부작용보다는 예상되는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그 유전자 가위가 좀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는 뭐 질환이나 어떤 치료 사례가 있어요? 유전성 간 질환에서 3세대 유전자 가위 이제 노벨상 받은 네네네.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잘라서 제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치료가 지금 됐어요? 치료가 되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논문이 나왔죠.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간질환은 예. 유전자 가위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치료를 못했어요? 치료 방법이 없었죠. 와, 그럼 대단한 거네 진짜. 네. 근데 그게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이제 시판 단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시판 단계나 이거 임상 시험에서 이제 네, 임상 시험도 이제 종결된 것도 아니고 이제 진행 중인데 중간 결과가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 에디타스라는 회사에서 또 눈 쪽으로 소아 이제 안 질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몇 명은 별로 변화가 없고 한두 명은 좀 좋아졌고 그게 약간 이제 결과가 이제 섞여서 나왔죠.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좀 흥미있는 거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서 많이 쓰일 것 같고 지금 막 그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유전자 가위의 원천 기술에 대해서 뭔가 특허 싸움이 막 벌어지고 이런 게 있었다는 제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특허 싸움이 이제 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 그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 누가 그 특허권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가질지, 그러니까 어떤 그 로열티를 가져갈지 이게 좀 불명한 건가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3파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 3년 안에는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2, 3년 전에 2, 3년 안에 결론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 결론이 나가지고 어느 회사가 그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는 뭐 엄청 돈방석에 앉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사실 유전자 가위가 이제 그 기술만으로 또 쓸 수는 없고 그 원천 특허도 있지만 쓰려면 또 요즘은 다 개량된 캐스9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쓰게 되면 또 그 특허도 또 걸리게 되고
그래서 특허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 그러니까 뭐 거미들처럼 상황들이 예, 서로 예, 얽혀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조금아까지 어떤 뭐 임상시험에서 어느 성공적인 것도 있다. 또 아까 뭐 부작용의 우려도 있었다. 과거에 이걸 듣다 보니까 의학사에서 유전자 가위만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치료 기술이 나타나면 항상 어떤 과도한 희망과 또 어떤 과도한 우려와 이 과도한 우려가 오히려 또 기술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례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작용의 이슈들은 점점 많이 좀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쪽은 해결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전달 기술.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우리 몸에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모든 세포에 다 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을 얼마나 잘해 줄 건가, 유전자 가위를. 그리고 이제 그런 전달을 했을 경우 유전자 가위가 발현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그걸 얼마나 줄여줄 것인가. 근데 이거는 좀 음모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스타틴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스타틴의 세계적인 그 시장 규모가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크더라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순위를 따지니까 거의 굉장히 경제 순위 높은 나라 급이던데 그런 제약회사에서는 혹은 그쪽 산업에서는 이런 원천적으로 질환을 없애는 유전자 가위의 연구가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연구를 방해한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타틴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근데 유전자 가위는 아마 초기 나오는 게 눈 같은 경우에 한쪽 눈에 5억 이렇게 하거든요. 5억이요? 근데 아마 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마 처음에는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근데 처음에는 연구 개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스타틴을 드시는 분 대부분 드시고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스타틴은 드셔도 안 되는 분, 혹은 스타틴에 금기사항이 있어가지고 정말 약을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그 제한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써야 되는 불치와 난치의 질환부터 쓴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점점 유전자 가위가 진짜로 우리가 막 불치병을,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뭐 눈앞에 와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희망, 장밋빛 미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다 유전자에 손을 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생명윤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사회의 또 어떤 일각에서는 좀 되게 막연한 뭐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건 없나요?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생명 윤리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생식 세포나 혹은 배아에서 배아의 유전자를 바꿔주면은 그 다음 세대부터 쭉 다 바뀌거든요. 한 번 바뀌면 그 쭉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생식 세포를 교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부터 쭉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의 연구는 조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료용으로 쓰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나왔죠. 이미. 쉽게 말하면은 예.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슈퍼 아이로 막 병도 없고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막 공부 잘하고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술 자체가 슈퍼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죠. 어떤 유전자를 바꿔야지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슈퍼 아이를 만드는 그런 데 쓰이는 기술 자체가 일단 안 되고 있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유전자가 내력이 뭐 특정 암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요거를 유전자 가위로 좀 해주면 내 후손들은 그 암이 안 걸릴 텐데 그거는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 조심하자. 왜냐하면 유전자 가위가 정말 안전한지 아직은 모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자기네가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약간 스캔들처럼 한번 있었던 게 있었었죠. 예. 중국에서 실제로 태어났어요. 과학자가 약간은 이제 필요 없는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에이즈에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였고 그 애들의 이제 엄마는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에이즈가 혹시 애들한테 넘어갈까 봐. 그러니까요. 에이즈 바이러스 수용체가 파괴되면 그 에이즈에 안 걸리니까 그 수용체를 이제 배아에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유전자 가위로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산모가 정상이면 애들은 정상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 연구자가 좀 잘 몰랐는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그 없는 애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에이즈는 안 걸려 있고 아직 잘 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는 3년형 징역을 받아가지고 아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휴직계 내고 그다음에 거기 몰래 연구를 한 거죠. 암 쪽에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특화돼서 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암 쪽으로는 아까 이제 그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유전자가를 하나 쓰고 있고요.